자, 이제 46쪽의 중간을 보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 나와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의 의의를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 이때 시장 가치는 다른 말로 가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지체 없이 그 물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의 공개 또는 발표 시점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격 또는 가치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떤 정보, 그 어떤 정보는 과거 정보, 현재, 미래 정보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정보, 그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 때 이미 가격 또는 가치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적인 예로 그 약성 효율적 시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 또는 가격에 반영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 정보가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미 가격에 반영된 그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요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아직 가치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가격에 이미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아직 가격이나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지금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격 또는 가치에 반영이 된 시장이므로 이미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아직 가격이나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나 미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기출문제나 교과서에 미래 정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는 내부 정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 어문학상 미래 정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서조차도 미래 정보를 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정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내부 정보입니다. 왜 우리가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 국토교통부 공무원 직원분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 정보라고 하는 건 그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어차피 출제자에 따라서 미래 정보와 내부 정보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준강성이란 말은 약성을 포함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이미 가치 또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무슨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미래 정보. 따라서 미래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역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강성이라고 하는 건 약성과 준강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미래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이미
가치 또는 가격에 반영이 된 시장으로서 그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수업 들어가서 본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표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그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개념 잡고 이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분명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서 보셨을 듯이 완전 경쟁 시장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강성 효율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의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한 형태의 시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는데요.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을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음에 따라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수한 정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수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해요. 그럼 가치가 있다, 정보의 가치가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이미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남들보다 1억 이상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개발 정보는 1억의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정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어느 누구도 보다 싼 값에 얻을 수 없다면 얻는 이익도 모든 투자자가 똑같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기 A라는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고 할 때 이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1억만큼의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1억은 이 정보의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여러 투자자가 1억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고자 그 대가로 5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결국 남는 떡고물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5천만 원씩 똑같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냔 말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똑같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기역부터 리을 투자자까지 그 누구도 다른 투자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는 없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요 미음 투자자가 1억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로 3천만 원을 지불하여 그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면 결국 얘는 7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투자자보다 2천만 원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초과 이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결론, 어느 누구도 다른 투자자보다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면 결국 모든 투자자에게 남는 이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 관건 핵심은 결국 뭐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완전 경쟁 시장이든 간에 무슨 이윤만 없다면 초과 이윤만 없다면 무슨 시장이 될 수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앞서 배운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은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자체로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 시장일지라도 무슨 이윤만 없다면, 초과 이윤만 없다면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불완전 시장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 초과 이윤을 얻고자 하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압축해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 발생하지 않죠. 그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그 자체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비록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초과 이윤만 얻을 수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핵심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비록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만 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는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기출문제에서 주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거나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꾸 반복해서 수업 들어보시고 또 교과서 내용 읽어보시다 보면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서도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가로 1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놓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가로 2번 불완전 시장에서도 어떤 말이 나와요? 거기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 보면 불완전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보 수집을 위한 기회비용이 동일하거나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이고 결국 지금 보셨던 내용만을 압축해 본다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인 거고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문장 어떨까요? 문장 두 가지를 써보는데 OX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실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면 이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앞뒤를 바꿔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걸 처음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앞뒤를 바꾼 문장이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를 해석해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돼요. 왜? 두 번째 문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해버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간에 무슨 이윤만 없으면 초과 이윤만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 수도 있고 불완전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해야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해버리면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국어적인 어떤 해석 능력도 수반이 되어야만 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47쪽까지 내용 설명을 마친 셈이 되고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이 나와 있는데 뭐 내용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입지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린 뭐라 그래요? 입지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부동산, 어떤 아파트가 어디에 입지에 있다는 말은 그 지역,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입지 자체는 어떤 지역의 위치 또는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는 관점에서 고유할 정을 써서 정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원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를 입지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는 활동을 뭐라 그래요? 입지 선정이다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또 가봤다가 저기 또 가봤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동을 써서 입지 선정은 동적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시간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땅 찾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의미에서 시간적 개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나머지 내용들은 가볍게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입지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주거 입지, 상업 입지, 공업 입지. 그런데 문제 출제 빈도나 비중으로 따지면 상업 입지가 압도적으로 중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거 입지와 관련해서는 결국 어떤 뜻이에요? 주택이 어느 곳에 입지, 즉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이걸 따져보는 이론이 주거 입지론이다라고 볼 때 주거 입지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시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뜻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한계 주거 비용과 한계 교통 비용이라는 용어의 뜻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변동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계 주거 비용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 비용의 감소분을 우린 한계 주거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주거비와 집값은 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자 집값이라고 본다면 상식적으로도 도심으로부터 외곽 갈수록 집값은 낮아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집값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거비용의 감소분, 변동분이기 때문에 주거비용의 감소분을 뭐라 그래요? 한계 주거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교통비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늘어나죠. 근데 한계자가 붙었으니까 교통비 자체가 아니라 교통비의 변동분이고, 교통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분이라는 말을 쓰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계 교통비용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증가분을 한계 교통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뜻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2번과 3번 내용을 보면 한계 교통비용이 한계 주거비용보다 클 때는 도심으로 이동하고, 또 반대로 한계 주거비용이 교통비용보다 크다면 외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요, 해석하는 요령이 한 가지 있어요. 한계자가 없다고 봐요. 한계자가 없다고 보면 그냥 집값과 교통비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교통비가 집값보다 더 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그 주택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교통비가 더 드니까 교통비가 덜 드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통비가 덜 들려면 보다 외곽으로 가야 돼요? 보다 도심 안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도심 이동이 그래서. 근데 그 아래 보면 주거비, 집값이 더 든다는 의미가 나왔죠. 그럼 집값이 싼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집값이 싼 쪽은 도심 쪽입니까? 외곽 쪽입니까? 그래서 외곽 이동이에요. 오케이? 물론 지금 설명한 건 사입이죠. 야매입니다. 야매. 근데 이걸 정석으로 설명하려면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석대로 설명해서 머리 아파지기 전보다는 어떻게 하든 답만 정확히 맞춰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아주 가볍게 주거비는 원래 집값 아니지만 집값이라고 보고 또 교통비와 비교를 해보면 교통비보다 집값이 더 들면 집값 싼 쪽 가야 되니까 외곽. 또 집값보다 교통비 더 들면 교통비 싼 쪽 이동해야 되니까 도심. 이렇게만 보셔도 동방불패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상업지 입지 선정을 보면 뭐 상권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 의미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넘어와 볼까요? 자, 오른쪽에 6번에서 상업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업입지론. 그러면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부터 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 다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허프의 확률 모델, 뭐 별거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용도 다 알아야 되지만 공식도 다 알아야 돼요. 상업입지에선 계산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은요, 시각 관점이 넓다는 의미에서 거시적 중심지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크리스탈로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거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기초 수업이니까 최소 요구치가 뭐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냐, 요 의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면 문장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특정 중심지가 있다고 할 때 그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고객 수다 또는 최소 요구치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기초니까 요 정도만 보자 이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고객 수가 결국 최소 요구치가 돼요. 여기서 중심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업입지에서 중심지라고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점포라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장, 점포가 있다고 할 때 그 점포가 중심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점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최소 요구치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우리 그 점포주 사장들 간의 대화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십니다. 자, 신발가게 사장님이 빵집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김 사장, 요새 장사 좀 어때? 그랬더니 그 빵집 가게 사장님이 말씀도 마세요. 하루에 10명은 팔아줘야 되는데 두세 명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대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대화 속에서 빵집이라는 매장, 중심지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는 몇 명이에요? 예, 그걸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그럼 만약 최소 요구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만간에 그 점포는 문 닫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특정 중심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거리,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우린 뭐라 그래요?
재와의 도달거리 또는 도달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특정 중심지가 제공하는 중심 기능이 미치는 최대한의 거리 또는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 나중에 보셔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개념 잡으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빵집이 있어요. 빵집이. 이 빵집도 점포니까 상업입지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중심지. 그럼 빵집으로부터 빵이라는 재화, 즉 물건, 상품의 도달거리가 300m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재화의 도달거리는 300m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빵이라는 물건 스스로 300m를 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빵이라는 물건, 재화가 300m 거리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빵집으로부터 300m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 고객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재화의 도달거리의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301m 지점에 있는 소비자는 이 빵집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최대한의 통행거리니까. 최대 300m 거리 안에 있는 고객은 이 빵집을 이용하지만 그 300m를 넘어선 지점에 거주하는 소비자, 고객은 이 빵집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300m가 결국 빵이라는 재화, 물건의 수요가 0이 되는 위치다. 수요가 0이 된다는 건 그 바깥쪽에는 물건이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이제 교과서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문장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 대단히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다시 한번. 자, 재화의 도달거리는 원래 뜻이 뭐라고요? 특정 중심지, 즉 특정 매장,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다. 근데 그 최대한의 통행거리가 300m라면 300m를 벗어나서 거주하는 고객, 소비자는 그 매장 점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빵집에서 판매하는, 제공하는 빵이라는 재화의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가 300m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300m를 지나가면 빵이라는 상품 재화의 수요량은 0이니까. 왜? 전혀 팔리지 않을 테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론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표현이 어렵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뭐 수요 수준이 0이 된다 이상한 말을 붙여놓으니까 처음에 봤을 때 금방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하면 이제 크리스탈러의 상업 입지로는 기본 개념은 잡혔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빵집이라는 중심지를 이용하는 최대한의 통행거리가 300m예요. 근데 최소 요구치가 뭐 10명이라고 잡으면 만약 300m 거리 안에 있는 소비자의 총수가 9명이면 이 빵집 운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으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즉 재화의 도달 거리 안에 있는 고객 수가 그 점포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보다는 많아야 그 점포가 계속 운영 유지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크리스탈러 입장에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뒷장을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잡아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그 레일리 주장은요. 우리 보통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란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론이 만유인력법칙이고 이걸 바탕으로 상업입지론을 주장한 학자가 레일리이기 때문에 소매인력법칙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매인력법칙을 나중에 교재에서 보면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응용한 이론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어떤 상업도시가 뭘까요? 상업도시라고 하면 뜻이 뭘까요? 예,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그 군인들 많으면 무슨 도시 그래요? 군사도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또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만 이루어지는 도시를 소비도시 하는 것처럼 상업도시는 상업활동, 우리말로 하면 장사를 위주로 하는 도시를 뭐라 그래요? 상업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업도시가 소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레일리예요. 그건 주장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눈에서 멀어지면 무엇마저 멀어진다고요? 마음마저 멀어져요. 그래서 뭐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요. 근데 그 상업도시 인구가 많을수록 고객, 소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커진다고 본 게 누굽니까? 레일리예요. 근데 원래 인구가 많다 그러면 그 도시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근데 원래 뉴턴이 주장한 만유인력법칙상 질량이 클수록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힘은 크다 그랬잖아요. 질량이 크다는 게 뭐예요? 규모가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인력, 흡인력은 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레일리가 처음에 주장할 때는 도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는데 아니 도시 규모가 크다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규모에 비례한다, 도시 인구에 비례한다, 점포수에 비례한다는 말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레일리가 말하기를 여기 두 개의 상업도시가 있대요. 두 개의 상업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위치한 소비지, 소비지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가운데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말한 게 레일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A도시, B도시 중에 A도시 인구가 B도시 인구보다 많다면 소비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라고 본 게 레일리입니다. 오케이? 또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든다, 작아진다고 본 것도 누구예요? 레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공식을 만든 게 그거예요. 공식 나오죠? 자, A도시 흡인력 대 B도시 흡인력은 A도시 인구 대 B도시 인구 곱하기 A도시 거리 분의 B도시 거리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장 내용을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분의 몇 안 그랬죠? 제가 지금 A도시 흡인력 대 B도시 흡인력 그랬지 B도시 흡인력 분의 A도시 흡인력이라고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분수식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옆으로 뻗은 공식을 위아래로 합친 거지 분수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계산을 하면서 예컨대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읽을 때는요, 4분의 1로 읽는 게 아니라 1대 4로 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A도시가 1일 때 B도시가 4배가 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1대 4로 읽어야지 4분의 1로 읽고 계산했다간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계산문제 특강 같은 거 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참고해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나오죠. 나와요. 예, 걔는 오로지 계산 문제로만 나와요. 근데 계산 공식 간단해요. A 도시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1 플러스 루트 A 도시 인구분의 B 도시 인구분의 A, B 도시 간의 거리. 루트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안 그래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루트 값은 루트 4 아니면 루트 9밖에 안 나와요. 루트 4는 숫자로 바꾸면 얼마죠? 2. 루트 9는 3. 앞에 1 플러스죠. 그럼 분모는 무조건 얼마입니까? 3 아니면 4.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나오면 우리한테 주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거리가 15km래요. 근데 분모가 지금 3 아니면 4가 된다 했죠. 4로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이게 3이에요. 답은 5예요. 자, 거리 16 나왔어요. 분모는 3 아니면 4라고 했죠. 3으로 안 나눠지죠? 답은 4예요. 정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컨버스 분기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거리를 보고 3 아니면 4로 나누면 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떡하냐고요? 거리가 10이면요. 3으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죠. 근데 3으로 나누면 4kg고 4로 나누면 3kg죠. 오케이? 그럼 보기 5개 중에 4나 3이 나온 걸 찍어요. 그럼 답이에요. 그러면은 보기 1번에 4kg, 보기 5번쯤에 3kg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절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4와 3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계산도 아니에요. 무조건 분모값은 3 아니면 4, 거리 나눠치면 그대로 답이에요. 아시겠죠?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 루트가 들어가는 공식 계산 문제를 내는 것조차가 이미 출제자 입장에선 목숨을 걸고 내는 겁니다. 왜? 우리 중개사분들 상당히 억세요. 계산 문제 좀 어려운 거 내면 왜 이따 꽂고 냈냐고 신상 털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 15회 때 우리 시험 어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5회 때 출제자 모두가 일주일 안에 사무실, 학교, 주소 번호까지 전부 다 인상 다 털려가지고 우리 수험생 열받아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자살 특공대까지 조직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까지 발생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분위기가 엄청 험악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말한 거죠. 수능 어렵다고 데모하냐? 오케이? 수능 어렵다고 데모하니? 근데 중개사 시험 어렵다고 깃발 들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정보 종합청사 유치원 다 깨부수 들어가세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하죠. 그런 일을 한번 겪었던 출제자 입장에선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값이 들어간 문제를 내고는 싶은데 루트 값이 2자릿수를 넘어가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루트 값은 한 자릿수, 루트 4, 루트 9밖에 안 나와요. 그럼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3, 공식상 1 플러스니까 그래서 제가 분모값은 무조건 3 아니면 4로 놓고 거리만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요번에 수능이 어려웠다면서요? 어려웠고 그래서 요번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서 와 수능 시험에서 이 신청 문제가 지금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문제 있다. 아, 답은 복수정답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누군지 몰라도 출제하는 사람은 이제 개망신 당한 겁니다. 예. 왜냐면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신청 오류가 있어도 이 신청 받아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뭐 시험을 잘못 냈는데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수능은요, 이 시험을 받아줘서 구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낸 사람이 전국적 망신입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누군지 몰라도 국사 선생님, 윤리 선생님, 물리 선생님 3명 날라갈 겁니다. 그거 한번 잘못 내면 거의 왕따예요, 왕따. 전국적으로 왕따. 몰라요? 수능 안 봐서 수능? 수능 문제를 잘못 내면 역사의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 다음에 3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 나오는데요. 얘는 미시적 나오죠. 미시적. 우리 조금 전에 중심지론 해놓고 크리스탈러 거는 거시적 그랬잖아요. 근데 허프는 미시적 그래요. 오케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허프의 중심지론은 거시적이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미시적이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미시, 거시 한 글자 위치 바꿨잖아요. 근데 그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미시적이란 말은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범위가 좁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허프는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관점 시각이 좁다는 의미에서 미시적 이론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설명한 거고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허프의 확률 이론은 소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구매 패턴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근데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뭡니까? 구매, 물건을 구입할 때 행태, 보이는 모습. 오케이? 따라서 물건 구입할 때 소비자의 모습이나 구매 행태, 구매 패턴, 구매 습관, 개성 전부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허프가 보니까요, 이러더래요. 소비자들은 같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보면 우리 같아도 똑같은 물건이라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두 번째가 우리가 좀 생소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허프가 주장하기를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허프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봐봐요. 제가 나중에 기본 때 할 거니까 지금 칠판에 안 쓰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300m 정도라고 보고 고차 중심지를 홈플러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우리 집에서 10m 지점에 동네 슈퍼라고 대입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허프가 주장하기를 3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으면 10m 거리의 동네 슈퍼를 그냥 지나쳐서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근데 허프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그 바탕, 근거는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다목적 구매 패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목적 구매 패턴이 뭐냐? 거의 볼 거 없어요. 안 나와요. 다목적 구매 패턴이 뭐냐면 소비자는요, 한 번 장 보러 갔을 때 필요한 물건 하나만 사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 여러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지 않느냐. 오케이? 이걸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다목적 구매 패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허프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요. 만약에 허프 입장에서 보면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구입하기 위해서 홈플러스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가까운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보다 먼 거리에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근데 막상 듣고 보면 우리 같아도 그러죠. 오케이? 왜 허프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허프 이론 공부할 때는요, 내가 그 물건 사는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지극히 당연한 말의 연속이에요. 허프의 주장.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여러분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홈플러스와 동네 슈퍼를 비교해 보면 어느 매장, 어느 점포의 규모나 면적이 더 크고 넓어요? 홈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허프가 주장하길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허프 입장에선 소비자가 특정 매장, 점포로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 규모,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매장의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을수록 그 매장 점포로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근데 아무리 매장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을지라도 그 매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다면 그 매장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귀찮거든요. 먼 곳까지 가는 건.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오케이? 그래서 허프의 확률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 또는 고객이 특정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면적 및 규모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매장의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은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 매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가 그 매장으로 이동할 가능성 확률은 줄어들지 않겠니? 라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기본 1, 2월 달에도 하고 3, 4월 달에도 합니다. 그럼 듣다 보면 이해되는 정도가 늘어나겠죠. 오케이? 근데 나중에는 이게 공부가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당연한 말들만 해놔요. 너무나 당연한 말들. 근데 우리는 그만큼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처음에 주장할 때는 파격적인 거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컨대 콜럼버스가 뭐라 그랬어요? 야, 살물당에는 뭐 달걀 해놔봐, 세워봐 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못 세울 때 콜럼버스가 달걀 밑바닥 깨가지고 세웠더니 야, 그럼 누가 못 세워? 처음에 세운 놈이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다들 알게 되는 상식이지만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이 따봉인 거죠. 그래서 뭐 위대한 학자들만 석학에다만 쓰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런데 그 아래 공식이 있죠.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전부 환불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벌써 요 안에서만 공식이 3개죠. 이 공식 3가지를 나중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지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처음 보니까 어려워 보이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데 공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는 거지 막상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 보잖아요.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3가지 공식을 무조건 알아는 둬야 됩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그 6번에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라고 있잖아요. 얘는 내용 안 나온다니까요. 어쩌다 한번 순서 물어봐요. 순서 물어보는데 제가 맨 앞 글자 한번 동그라미 쳐, 맨 앞 글자만 5개 순서 맨 앞 글자만 그 동그라미 쳐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 근대대. 이게 뭐냐? 기도했다. 근데 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는 기도 근대대. 기도했다. 근데 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하느냐? 암기하지 말라면서 왜 암기법을 알려줘요? 아니 문제 자체가 종류나 순서만 물어보는 부분은 내용 설명할 게 필요가 없으니까 암기법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분명 나중에 봐요. 모의고사가 됐든 기출이 됐든 간에 얘 물어볼 때는 내용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순서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 기도 근대대만 기억하시어요. 자, 그 대답 안 나왔으면 살짝 삐질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공업 입론 나오죠? 자, 공업 입론 부분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 갈게요.